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흔히 PGD 트레이닝을 제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알렉산더 마드리가 작성을 했고, 이 마드리 연구자분은 인공지능 보안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내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드리 연구소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흔히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 논문을 지칭할 때 마드리의 논문 혹은 이렇게 PGD 트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마드리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논문은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보안 분야를 공부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되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2020년 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논문의 인용 횟수는 1000회가 넘고요.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방어 기법으로 어떠한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과 이 논문의 성능을 흔히 많이 비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PGD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디펜스 쪽에서는, 즉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방어 기법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우리 모델은 이 마드리의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논문들이 전개를 하고 있죠. 2015년도 정도에 FGSM 논문이 소개가 되는 시점부터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딥 뉴럴 네트워크의 상당수는 Adversarial Example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dversarial Example은 구별되지 않게 정말 정상적인 데이터로 보이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보았을 때는 완전하게 다른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예제 혹은 입력값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논문은 2015년도 ICLR에 등재가 되었던 FGSM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정말 유명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판다 이미지에 아주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인간의 눈에는 여전히 판다로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는 긴팔 원숭이라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논문들에 의해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하는 이유는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는 내재적인 어떠한 약점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흔히 뉴럴 네트워크의 로컬리 선형적인 성질, 즉 리니얼 네이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Robustness를 얻기 위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분석을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적 함수를 잘 세워야지 학습을 시켰을 때 우리의 모델이 정말 강력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룬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시가 되었던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구성을 해서 강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Adversarial 어택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메소드를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점을 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메소드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저항성 혹은 로버스트네스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자기의 모델이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PGD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PGD 어택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그 PGD 어택은 First Order Attack, 즉 한 번까지만 미분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러한 공격 유형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매우 강력한 공격으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다시 학습에 이용을 했을 때 충분히 또 다른 First Order Adversarial Attack들에 대해서도 로버스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PGD 어택은 First Order 어택 중에서 충분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학습한 모델은 또 다른 First Order Adversarial들, 즉 그러한 다양한 와이드한 어택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로버스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력한 Adversarial 어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큰 컨트리뷰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리뷰할 이 논문은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논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논문의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Towards Deep Learning Models Resistant to Adversarial Attacks 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Adversarial Attack에 대해서 정말 강건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이름을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달고 있고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사실 이 논문이 나오기 이전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Adversarial Attack에 방어를 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다시 그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성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방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사실 이전에 나왔던 디펜스 기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방어가 되나 싶기도 하다가 실제로는 더 강한 공격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뚫리곤 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진짜 CW 어택과 같은 정말 강력한 공격에도 실질적으로 방어가 되는 사실상 최초의 강건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 다소 성능이 과장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을 해본 결과 실제로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실질적으로 진짜 뉴럴 네트워크가 강건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Adversarial Attack 쪽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기법 중 하나인 CW 어택을 만든 이 칼리니 또한 이 논문을 실제로 CW 어택으로는 뚫을 수가 없었다라고 오픈 리뷰 사이트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진짜 실질적인 로버스트네스, 즉 강건함을 보여준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MNIST 및 CFA10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이 PGD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정말 강건한 모델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했다는 게 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배포한 그 모델을 뚫어보라고, 즉 뚫어보도록 하는 그러한 챌린지를 열어서 실제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강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 모델을 뚫어보라고 하는 챌린지를 열었고요. 이러한 챌린지를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기법으로 이 모델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고 그러한 어택들에 대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다 잘 방어를 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모델이 진짜 강건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방어 기법으로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기존에도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긴 했었는데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임페리컬하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할 때는 모델의 캐퍼시티가 더 좋아야 한다 등의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어 모델을 제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을 읽을 때는 구현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서 정말 이 정도로 잘 된다고 싶을 정도로 효율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ICLR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면서 우수한 학회라고 할 수 있죠. 2018년도 ICLR 컨퍼런스에 등재가 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제안되었던 Adversarial 트레이닝 기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진짜 강건한 모델을 만든 게 사실상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CLR에 등록이 되었을 정도로 이 성능이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방어가 잘 됐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논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논문 자체에서는 엄청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성능이 진짜 우수하기 때문에 큰 컨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PGD 트레이닝 혹은 마드리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논문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 자체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FGSM이나 CW 어택에 비해서는 확실히 읽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기본적인 AI 보안 쪽 논문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즉 학습된 어떤 분류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보안이 중요한 그러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실 보안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얼굴 인식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예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야에서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Adversarial Example에 잘 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논문들 중에서 FGSM이나 그러한 다양한 논문들에서는 비나인 인풋, 즉 Adversarial Example이 아닌 일반적인 인풋에 대해서는 잘 분류를 하는 모델들이 실제로는 약간만 수정된 그러한 Adversarial Attack에는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러한 주제가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입력값에서의 아주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매우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면서 오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판다를 긴팔 원숭이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긴팔 원숭이 30%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99% 확률로 긴팔 원숭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우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면서 특정 그림을 잘못 분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FGSM 논문만 확인해 보셔도 이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매우 높은 컨피던스로 분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렇게 잘못된 예제를 높은 컨피던스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자연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에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의 모델들이 로버스트한 매너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재된 피처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자체가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Adversarial Example에 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퀘스천은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Adversarial Example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Adversarial 인풋에 강건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문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한 논문들이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어태커가 유의미한 그레디언트 값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이나 혹은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디텍션을 해보는 논문들까지 등장을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Adversarial Example을 잘 방어해보기 위한 노력들을 해본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보장들에 대해 좋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이나 피처 스키징 같은 경우는 다 뚫렸거든요. 처음 논문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방어가 되나 싶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CW나 혹은 EOT, BPDA와 같은 강력한 공격 기법들이 들어왔을 때는 다 속수무책으로 뚫리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PGD 트레이닝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도 아직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제시가 되었던 논문들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디펜스 기법들이 정말 강한 공격을 상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월스트 케이스 이그젬플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그 모델에 대해서 강력한 어택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었을 때 그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도 디펜스가 가능해야지 그게 진짜 디펜스 논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dversarial Robustness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Robust Optimization 측면에서 Adversarial Robustness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위한 그 로스 텀 자체를 민맥스 포뮬레이션으로 나타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포뮬레이션이 어떠한 보안적인 개런티를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맥스 포뮬레이션 자체 안에서
어택과 디펜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일단 민맥스 게임에서 이 맥스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공격을 의미하는 거고, 이 민 같은 경우는 그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측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조금 있다가 나올 그 민맥스 공식 자체가 어택과 디펜스에 대해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민맥스 게임 관점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새들 포인트, 즉 흔히 민맥스 게임에서의 그 최적의 점을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새들 포인트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잘 수렴을 했을 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도 강건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한 새들 포인트 포뮬레이션에 실질적으로 잘 최적화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실제로 우리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non-convexity 그리고 non-concativity 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GD 어택이라는 단순히 리니어한 그러한 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러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충분히 트랙터블하게 풀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스트 오더 메소드로 해당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애드버서리얼 어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퍼스트 오더 어택 중에서는 강력하기 때문에 유니버설한 퍼스트 오더 애드버서리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CW와 같은 공격 기법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PGD를 이용했을 때에도 충분히 매우 강력한 공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PGD를 이용하더라도 First Order Adversary 중에서는 충분히 매우 강력한 공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전에 제시가 되었던 JSMA나 CW 어택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PGD 어택보다 더욱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PGD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장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 중 하나를 잘 찾아주기 때문에 그냥 PGD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안쪽에 있는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잘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조금 이따가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또 핵심 컨트리뷰션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애드버서리얼 로버스네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델의 캐퍼시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퍼시티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이 어떤 함수를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잘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흔히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더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좋은 캐퍼시티를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욱더 와이드하고 큰 모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강한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의 모델은 단순히 비나인 이그젬플에 대해서만 잘 분류를 하는 그러한 목적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큰 캐퍼시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새들 포인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는 더욱더 복잡한 형태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캐퍼시티가 큰 모델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문장이 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엠니스트 데이터셋 그리고 시파텐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말 로버스트한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89%로 정말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도 89%의 성능을 보였고, 시파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46%나 어큐러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화이트박스 환경에서 이 정도 어큐러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강력한 공격으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공격자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에도 이 정도로 강력하게 방어가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실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진짜 강력한 공격 메소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제시가 되었던 방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시파10 데이터에 대해서 화이트박스 매너로 50%의 방어율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이게 되게 보면은 좀 낮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PGD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파10 B9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85% 이상의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상당히 우수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트랜스퍼 어택 유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욱더 높은 방어율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메소드로 만들어진 모델이 충분히 강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잘 방어를 한다는 점은 오퍼스케이티드 그레디언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추후에 나온 논문 중에서 오퍼스케이티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논문이 존재하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화이트박스보다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더 방어를 잘하는 게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델이 진짜 로버스트하다면 당연히 화이트박스 어택보다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더 잘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논문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리뷰를 또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마드리의 PGD 트레이닝 논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도 잘 막았다는 게 정말 이 모델이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논문이 사실상 최초로 정말 강력한 공격에도 방어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엠니스트와 시파10에 대해서 자기들의 방어 기법을 이용해서 로버스트한 모델을 각각 만들었고, 이제 이것을 배포함으로써 다양한 공격 기법으로 해당 모델을 뚫어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챌린지 또한 열었고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입실론 범위 안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공격 기법을 들고 와도 유의미하게 이 마드리 랩의 모델을 잘 뚫을 수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이 논문에서는 Adversarial Robustness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는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이용하죠. 어떤 데이터 X가 있을 때 이 데이터 X의 레이블은 Y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X라는 것을 넣었을 때 우리의 모델이 있으면은 얘가 이 X를 Y로 잘 분류를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구체적으로 이 X를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실제 레이블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 로스 펑션을 만든 다음에 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죠.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인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로스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을 이용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라도 이 로스 값을 잘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불행하게도 이러한 ERM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Adversarial Example에도 강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데이터가 C1으로 분류가 될 때 이 원래의 데이터랑 매우 가깝게 생긴 하나의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게 됐을 때 걔가 이제 이렇게 C2라는 다른 걸로 분류가 되도록 만드는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Adversarial Attack에 강건하도록 우리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기존에 존재하던 그러한 ERM의 패러다임을 약간 적절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만 로버스트한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것 대신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모델이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강건함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attack을 할 때 있어서 만들어지는 adversarial example이 현실 세계에서의 실제 그 이미지 X와 매우 닮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작은 크기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L 인피니티 볼을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위한 노션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L infinity bounded attack이라는 것은 adversarial example이 특정 크기의 L infinity 볼 안에 들어가도록 크기를 설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흔히 간단히 3차원 공간에서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이 L 인피니티 볼 같은 경우는 모든 축으로 입실론만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데이터 X가 있다고 했을 때 각 축으로 입실론만큼만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흔히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매우 고차원상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모든 축에 대해서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흔히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매 픽셀이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즉 하나의 차원을 담당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표현되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각 픽셀이 최대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다라는 말과 정확히 동일하겠죠. 아무튼 이 논문 또한 마찬가지로 FGSM에서 사용되었던 그 L 인피니티 바운드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즉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경우는 즉 기존의 이미지 X랑 비교를 했을 때 각 축에 대해서 입실론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긴 로스 텀을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그대로 이용을 한 겁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떤 로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로스 값에 대해서 그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도록 학습을 시키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로스 값을 최대로 만드는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로스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매우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다음에 그 adversarial example을 원래의 클래스로 정상적으로 잘 분류하도록 만든다 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식이 민맥스 포뮬레이션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들 포인트를 찾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흔히 새들 포인트 같은 경우는 민맥스 게임에서의 그 수렴하기 위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어떠한 새들 포인트를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러한 식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수렴을 한다면 adversarial example의 매우 강력한 모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시마이제이션 부분, 즉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부분은 PGD 어택을 이용해서 만들면 충분히 강력한 그러한 어택 메소드로서 잘 사용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로스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 디센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도 충분히 잘 학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포뮬레이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결국엔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잘 분류하도록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로스 값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adversarial example을 찾은 다음에 걔를 다시 원래의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로스 텀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adversarial example로만 학습을 시킨다 라고 되겠는데요. 흔히 FGSM이나 쿠라킨의 논문을 확인해 보시면은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할 때 adversarial example로만 학습을 시키는 건 아니고 기존의 이미지 거기다가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로스 값을 적절히 인터폴레이션 해서, 즉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로스에 대해서 적절히 섞어서 benign example과 adversarial example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분류를 잘하도록 로스텀을 구성하는데요.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 PGD 트레이닝 논문에서는 단순히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만 로스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한다는 점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상으로도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고 그냥 개로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dversarial 트레이닝 문제를 새들 포인트 프로블럼으로 본다는 게
특징이고, 새들 포인트 프로블럼은 이너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랑 아우터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나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쪽에 있던 맥스텀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바깥쪽에 있는 outer minimization term 같은 경우는 그런 adversarial loss를 최대한 줄어들도록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새들 포인트 문제로서 식을 전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버스트한 클래시파이어가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모델의 파라미터가 리스크, 즉 어떤 로스에 대해서 값을 잘 줄이도록 만들었다면 실제로 adversarial attack에도 매우 로버스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들 포인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각종 트레이닝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adversarial attack에 강건해질 수 있는 트레이닝 테크닉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전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전 연구들은 이렇게 두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다루곤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택 측면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지 정말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디펜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adversary가 쉽게 adversarial example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전혀 adversarial example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디펜스 측면에 대해서 연구가 되기도 했었죠. 특히 adversarial example이 절대 존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probable defense 측면에서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FGSM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FGSM 같은 경우는 로스 값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한 로스 값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그레디언트의 사인 값만큼을 계산을 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입실론만큼 변경을 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게 FGSM 어택이었고, FGSM 어택의 변형으로 이런 FGSM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논문들 또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쿠라킨 논문에서 FGSM을 여러 번 반복 사용해서 더욱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Projected Gradient Descent 방법을 이용해서 더욱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쪽에 있는 Maximization Problem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러한 PGD 어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PGD 어택으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은 정말 충분히 강력하다고 조금 있다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간단히 PGD 어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FGSM을 이렇게 스텝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단계별로 이렇게 알파만큼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PGD 어택을 간단히 2차원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펄터베이션의 크기는 L 인피니티 바운드로서 정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X가 있다고 했을 때 최대 입실론만큼 각 축의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우리의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PG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PGD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약 조건, 즉 constraint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특정한 constraint를 벗어나도록 파라미터가 이동을 하는 경우 다시 constraint를 만족시키도록 constraint의 범위 안쪽으로 다시 프로젝션을 시키는 방법을 PGD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퍼터베이션의 크기가 각 축에 대해서 입실론 사이즈로 고정이 되도록 constraint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특정한 축에 대해서 입실론 크기를 벗어나는 경우 다시 입실론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매 스텝마다 각 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때 그 다음에 입실론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X1축, S2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X2 축에 대해서는 입실론 바운더리를 벗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X1에 대해서는 지금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이제 이때 특정 축에 대해서 입실론 바운더리를 벗어났다고 하면은 다시 얘를 이렇게 그 축에 대해서 안쪽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원래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위치에서 로스 값을 늘리는 방향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도 입실론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된다면은 다시 투영을 시켜서 원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의 범위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젝션을 시키는 부분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만큼 각 축으로 이동을 하고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것을 반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랜덤 퍼털베이션으로부터 출발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랜덤 퍼털베이션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은 기존의 다른 논문에서도 소개가 된 적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PGD 어택에서도 랜덤 퍼털베이션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비나인 이그젬플과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같이 쓰지 않고 오직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만 트레이닝 이그젬플로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다양한 형태로도 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이 말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없다는 걸 보장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널 맥시마이제이션 파트가 애초에 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다시 말해서 로스를 가장 높이는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의미하는 건데 애초에 그런 이그젬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애드버서리얼 로스가 그러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맥스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위한 로스 값을 정말 잘 줄일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가? 애초에 저러한 새들 포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것 자체는 바깥쪽에 있는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도 논 컨벡스하고 안쪽에 있는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또한 마찬가지로 논 컨케이브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옵티마이제이션 자체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논문에선 그걸 해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새들 포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키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러한 논 컨케이브 이널 프로블럼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메소드로 안쪽에 있는 이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PGD 어택 자체가 First Order Adversary 중에서 굉장히 스트롱지스트한 어택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안쪽에 있는 이널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FGSM 같은 것들이 나왔고 FGS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형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FGS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트랙터블한 메소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FGSM을 이용해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 FGSM과 같이 약한 공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것을 보인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도 그러한 방향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만 FGSM과 같이 간단하게 그냥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해서 한 번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하고 복잡한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전히 큰 로스 값을 가지면서 방어에 실패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어택인 PGD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는 다른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도 잘 방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엠니스트와 시파텐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할 때는 PGD 어택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고 다양한 랜덤 포인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러한 PGD 어택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FGSM을 여러 번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다른 CW나 JSM의 어택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트랙터블하게 잘 동작하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능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랜덤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들이 서로 비슷한 로스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로스 값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맥스 포뮬레이션을 PGD를 이용해서도 잘 만족을 시키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로스 값 자체는 비슷한 값을 가지면서 다양한 로컬 미니마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례 랜덤 스타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로스 값들이 잘 컨센트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로스 값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히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로스 값이 잘 줄어들어서 학습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시파10 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스 값이 굉장히 작았으면서 뿐만 아니라 매우 잘 컨센트레이티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실질적으로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드버세리얼 로스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금방 평평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몇 번 이터레이션 하고 나면은 굉장히 로스 값이 평평하게 돼서 잘 바뀌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충분히 로컬 맥시마를 잘 찾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 애드버세리얼 어택에 대한 로스 값 자체가 스탠다드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 비해서 확실하게 작게 잘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낮은 로스 값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히 트레이닝이 잘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높은 로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20번 정도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을 만들어 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반복 횟수를 매우 많이 늘려서 정말 많은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을 만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로스 값 자체가 상당히 잘 컨센트레이티드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랜덤 리스타트를 매우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아웃라이어 없이 잘 집중된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관찰 결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PGD가 First Order 어프로치를 이용하는 어택들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한 애드버세리로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한 값의 분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 이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의 로스 값의 분포를 말하는 거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로스 값의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을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그 로스 값의 분포 같은 경우는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 확실하게 많이 작은 값을 가지도록 좁게 잘 컨센트레이티드 되어서 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때 약 10만 번 정도 유니폼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그 위치에서 PGD 어택을 진행하도록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로스 값이 더 이상 잘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PGD 어택을 이용해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을 만들어 보았는데, 다시 말해서 10만 번씩이나 랜덤한 위치에서 시작을 해보았는데 모든 결과가 비슷하게 로스 값이 컨센트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떠한 어택이든 간에 PGD에 비해서 로스 값을 더 확연하게 낮추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PGD로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의 값은 그 로스 값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집중 현상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PGD 애드버세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퍼스트 올더 애드버세리에게도 로버스트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값에 따른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PGD 어택에 비해서 훨씬 나은 어택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을 때 PGD 트레이닝을 이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건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 PGD 어택을 이용했을 때보다 더 현격히 나은 로컬 맥시마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미 10만 번에 가까운 랜덤 리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니피컨틀리하게 디퍼런트한 많이 다른 로스 값을 가지는 그런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찾지도 못했다고 아까 전에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에도 퍼스트 올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퍼스트 올더 정보만을 이용한 어택으로도 충분히 유니버셜한 어택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PGD 애드버서리에 충분히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게 된다면은 다른 종류의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레디언트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못해도 어택을 할 수 있는 제로 올더 어택도 존재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어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강력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GD 어택과 같은 것에 충분히 강하게 동작을 한다면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이용한 어택에도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GD 어택을 이용해서 만든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설명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학습이 잘 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러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기반한 미니마이제이션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들 포인트 프로블럼을 위한 포뮬레이션도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 사실 이 내용은 처음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확신이 들진 않아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단스킨스 티오름에 따르면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한 펑션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학습이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렐루 펑션이나 맥스 풀링 펑션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진 않거든요. 애초에 렐루 같은 것만 봐도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부 다 0의 값을 가지고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이러한 렐루 펑션들을 이용을 하곤 하는데요. 애초에 이런 펑션 자체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불연속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x가 0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SGD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성공적으로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SGD로 학습을 시키더라도 성공적으로 새들 포인트 포뮬레이션을 잘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실제로 학습을 하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차원 공간상에서 단순하게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클래시파이어가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L 인피니티 볼을 고려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범위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부분, 바로 이런 것들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서 동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그젬플에 대해서 가능한 이러한 입실론 볼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 인피니티 볼 근처에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더욱더 비선형적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캐퍼시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캐퍼시티가 더 클 때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니스트에 대해서는 간단한 CNN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시파텐 같은 경우는 레즈넷 기반으로 모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드버세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 그 펄터베이션의 크기는 약 30%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각 픽셀에 대해서 그 범위에서 30%까지나 바뀔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시퍼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입실론이 255 범위에서의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대 255분의 8 정도, 즉 가능한 픽셀 범위에서 3% 정도까지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을 때의 펄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 자체는 이제 이 마드리의 논문 이후에도 다양한 논문들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실론 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드리의 논문이 가지는 또 다른 컨트리뷰션은 향후 다양한 애드버세리얼 어택이나 디펜스의 측면에서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펄터베이션의 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것 또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논문들이 이러한 제약 조건을 거의 비슷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다양한 재미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캐퍼시티를 높이면 더욱더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캐퍼시티만 잘 올린다고 하더라도 로버스트네스가 어느 정도 더 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FGSM과 같이 약한 어택을 이용해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충분히 로버스트네스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더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많이 약해진다는 건데요. 특히 레이블 리킹과 같은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FGSM 자체가 공격이 약하기 때문에 공격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가 FGSM에 어느 정도 오버피팅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 리킹 문제 같은 경우는 FGSM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모델 자체가 그냥 FGSM으로 만들어지는 그 애드버세리얼 펄터베이션의 방향성 자체를, 그 특징을 유추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FGSM으로 만들어진 애드버세리얼 이그젬플을 비나인 이그젬플에 비해서 더욱 잘 분류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입실론의 크기가 작았을 때는 FGSM으로 트레이닝을 해도 괜찮았지만 입실론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FGSM과 같이 약한 어택으로 학습이 된 모델 같은 경우는 더욱 강력한 어택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레이블 리킹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캐퍼시티 자체가 작으면 그냥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캐퍼시티가 충분히 클 때 로스 값이 잘 줄어들고 수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캐퍼시티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애드버세리얼 어택에 대해서 강하도록 만들면 트랜스퍼러빌리티 어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건해질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캐퍼시티를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PGD 어택과 같이 강력한 애드버세리얼 어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라 라는 이 두 가지 조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택을 할 때는 이 PGD 어택을 할 때 랜덤 펄터베이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해보았을 때 적절하게 트레이닝 로스가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다,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논문의 결과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트레이닝을 했을 때 더 캐퍼시티가 큰 모델로 학습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큐러시 자체가 더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95% 정도로 시파10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엠니스트는 일반적으로 99% 정도로 잘 분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약한 어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즉 FGSM과 같이 약한 애드버세리로 학습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렇게 레이블 리킹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PGD와 같은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캐퍼시티가 적을 때는 이 원래 비나인 이그젬플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어큐러시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단지 이렇게 FGSM을 훨씬 더 잘 분류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추럴 이미지에 비해서 애드버세리얼 이그젬플을 오히려 더 잘 분류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캐퍼시티가 커지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큐러시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파10 또한 비슷한데요. 모델의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항상 FGSM을 원래 이미지보다 더 잘 분류해버리는 레이블 리킹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PGD 트레이닝을 이용했을 때는 약한 공격뿐만 아니라 강한 공격에도 둘 다 어느 정도 로버스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퍼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반적인 성능이 잘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넓은 레지넷을 이용하는 경우 내추럴 이그젠플에도 거의 87% 정도로 상당히 분류를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FGSM, PGD 둘 다 적절히 방어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레이블 리킹 문제도 없죠. 내추럴 이미지를 더 잘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PGD 트레이닝을 이용했을 때는 이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앤리스트 같은 경우는 약 90% 정도로 적절히 분류를 잘할 뿐만 아니라 내추럴 이미지 같은 경우는 98% 이 정도로 전반적으로 분류를 매우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델의 캐퍼시티를 적절히 증가시켰을 때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적절히 작은 값으로 잘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보다 잘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일단 화이트박스 어택을 할 때는 랜덤리 리스타트를 하게 되고 CW 어택에서 사용이 되었던 그 로스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PGD 어택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CW 같은 경우는 이 K값을 적절히 높게 설정해서 공격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우 강력한 CW 어택도 해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어택을 위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A''P가 의미하는 것은 아키텍처는 같고 그냥 새롭게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 그런 모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A 내추럴 같은 경우는 내추럴 이그젠플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는 다른 아키텍처에서의 블랙박스 어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할 때 입실론의 크기를 0.3으로 설정을 했고 매 스텝마다 0.01씩 이동하도록 만들어서 총 40번의 스텝으로 애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이 변화하면서 더욱 강력해지도록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만들도록 한 거고요. 이어서 시파10 같은 경우는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7번의 스텝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을 만들도록 하고 매 스텝마다 이만큼의 크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총 입실론의 크기가 8 정도만큼으로 바뀔 수 있도록 펄터베이션의 크기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8 같은 경우는 픽셀 사이즈 255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적절하게 작게 잘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했다가 나중에 작게 바꾸는 과정을 실제로 거치는데요. 이 마드리 랩에서 배포를 한 텐서플로우 버전 PGD 트레이닝의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총 2단계에 걸쳐서 러닝 레이트의 스텝 사이즈를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줄임에 따라서 더욱더 잘 로스 값이 줄어들면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실론의 크기를 바꾸어 가면서도 실험을 해보고 L 인피니티 노름 말고도 L2 노름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먼저 엠리스트에 대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 정말 강력한 PGD 어택에 대해서도 89% 정도로 잘 방어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더 강력한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5% 이상으로 잘 방어해내고 있는 걸 아직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는 같고 새롭게 학습한 모델에서 트랜스퍼러빌리티 어택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방어를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키텍처에서의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를 잘하고 있고요. 즉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는 방어를 더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론 사이즈를 바꾸어 보았는데 약간만 더 입실론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도 어큐러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시파10 같은 경우는 약간 스무스하게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2 바운디드 어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L 인피니티로 트레인된 모델은 어느 정도까지 L2 어택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함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파10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는 바로 얘랑 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비나인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잘 분류하고 굉장히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도 45%로 어느 정도 로버스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추럴 이미지로부터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블랙박스 어택을 했을 때는 거의 매우 높은 어큐러시로 잘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블랙박스 어택에도 매우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언급했듯이 블랙박스 어택에 잘 방어한다는 것은 오퍼스케이티드 그레디언트 때문에 방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모델이 정말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피처를 잘 파악해서 걔네들을 적절하게 잘 분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 이그젬플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모두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전 연구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자체는 앞선 논문에서도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요. 먼저 FGSM에서도 이렇게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 논문에서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강력한 어택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쿠라켄의 논문에서도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모델의 캐퍼시티가 중요하다는 내용도 언급을 했었는데 다만 쿠라켄 논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강력한 어택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반면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멀티스텝 메소드를 이용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고 상당히 강력한 어택에 대해서도 잘 방어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레이블 리킹 문제도 적절히 해결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PGD 어택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어택이 적절하게 좋은 퀄리티의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도록 잘 수렴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간단히 FGSM만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PGD와 같은 멀티스텝 메소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로버스트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강한 애드버서리얼 어택에도 강력한 사실상 최초의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용했고 안쪽에 있는 이널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할 때 로컬 맥시마를 잘 찾는 PGD 어택으로도 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엠니스트 데이터셋과 같이 작은 크기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로버스트 어큐러시를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파10에 대해서는 약 50%가 조금 안 되는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매우 우수한 퍼포먼스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로버스트하다, 디펜스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큐러시는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분야에서는 본 논문이 하나의 축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PGD 트레이닝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룬 이 마드리의 논문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